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론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킨 건데요. 대통령실은 곧바로 야당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타편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거론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2회 재판 가능성 있는데 가능하실지 좀 어떠세요? 주 2회도 주 3회까지 당고에 예상이 되는데 차질 없으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진상 실장을 만나셔가지고 호응 하셨는데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소상의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랑 호응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호응을 했다고? 처음 듣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하루였습니다. 건강관리 더 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애초에는 첫 번째 재판을 미루려다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영장 심사 열흘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이 재판, 첫 번째 재판은 끝이 났는데요. 보시는 정진상 포옹하고 끝난 첫 재판, 눈에 띄는 장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하고 먼저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재판정안은 저희가 카메라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한번 재구성해봤어요. 오늘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 정진상 전 시장과 접촉을 못한다. 법정 안에서라도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동도 두들기고 포옹한 뒤 악수까지 했습니다. 일단 이 장면 보고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셨습니까? 우선 예전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5.18 관련 재판할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같이 법정에 섰을 때 두 사람이 손을 꼭 잡던 장면이 연상이 되더군요. 자,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씨를 이제 법정에서 만난 건데요. 일단 정진상 씨는 지금 보석으로 일단 풀려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같은 공동 피고인인 지금 이재명 대표와는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 특별히 말미에 재판장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포옹을 한 장면을 연출한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모든 게 정진상 씨한테 좀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 가지 진술을 거기서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즉 직접 증거, 즉 이재명 대표를 형사처벌한 직접 증거가 정진상 씨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정진상이가 지금까지 진술을 지켜주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다. 예전에 정성호 의원이 한번 정진상 씨를 특별 면회한 적이 있어요. 그때 조금만 참아라.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면 다 풀린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그런 데에 대한 이제 고마움의 표시가 있을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재판정에서 이게 연출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요. 두 사람이 직접 연결을 할 수 없지만 사실 두 사람의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직접적으로 소통한 것은 나중에 뭐 할 경우에 문제가 되겠지만 굳이 이런 재판장 앞에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뭐 눈빛으로 봐도 서로 인사할 수 있는데 굳이 한번 안아봐달라고 이 재판에 허락받은 것은 결국 이 두 사람에서 그동안의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재판장 앞에서 좀 과시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저는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뭐 고마움의 표시 혹은 재판부, 법원에다가 나 이 정도로 법원이 얘기한 지침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시가 아니냐. 이현정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한동훈 장관도 왜요? 기자들에게 2번이나 반문했는데 변호사시잖아요, 조 변호사님. 이거의 전략도 이재명 대표 숨은 전략도 좀 숨어 있는 겁니까? 저는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감성에 호소하는 뭔가 심파극 같죠. 왜? 갈라놨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보석 조건 아주 잘 지키고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면적으로는요. 예. 매일 이렇게 보고를 받았던 정진상 실장이 어떻게 보면 키맨입니다. 이분이 뭔가 진술을 해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주요 진술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도리를 하는 차원에서 회유와 협박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로 정진상 실장이 본인 재판이요. 9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예. 이때 성남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해서 잘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럼 그거는 이재명이 정진상에게 지시한 거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그 공무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진상 실장이 사실대로 풀어버린다? 그러면 이화영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진술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법방해 수준의 회유와 협박이다. 무슨 말이냐? 등을 두드리면서 생각 잘해라, 잘 견뎌라. 그렇지 않으면 예. 큰일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단도라는 표현을 쓰셔서 일단 아, 선을 예, 좀 예. 그었다고 저희가 순화하고, 그러니까 조상규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대북 송금 의혹과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상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는 관문으로서는 꽤 약한 고리가 됐는데, 지금 대장동 의혹 혹은 또 다른 백현동 의혹은 정진상 전 실장이 검찰 입장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여러 의미심장한 행동으로 저걸 비춰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은 좀 두 사람이 공동 피고인이잖아요, 지금 이번 재판에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좀 되돌아봤을 때 정진상 전 실장이 풀려나는 조건에 보증금 5천만 원과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작성,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뭐 이것들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는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입장도 있을 테고, 특히 근데 제가 기억에는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 좀 만나게 해달라, 이것도 법원에 요청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지난 7월이었는데요. 7월에 정진상 전 실장의 본인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공동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과 접촉을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더 잘 행사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판부에서는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보석 조건에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그대로 지킬 것은 재판부가 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7월에도 요청을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정말 수개월 만에 뭐 각종 고초를 겪은 후에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은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본인 때문에 본인의 측근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안아보겠다, 격려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왜 껴안았을까요? 라고 반문도 했는데 뭐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앞서 장현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이미 이재명 대표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방어권 제한 아니냐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재판에서 공동 피고인 재판부가 한번 뭐 안아보는 건 허락해줘서 이렇게 포옹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아보고 싶다던 정진상 전 실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그림자 비서 명실상부한 최측근입니다. 어떤 단합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일전에 입장문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미래사업자 선정 이 대표 승인이 맞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와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장을 지냈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에선 정무조정실장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신 바로 장본인. 앞서 두 분은 이게 암묵적으로 입 잘 닫아줘서 고맙다는 표시 아니냐라고 해석했는데 박성문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포옹 한 번에 회유, 협박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억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7년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면마다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사이고 그런 사이에서라면 응당 이런 여러 고초를 함께 겪고 있는 데에 대한 인간적이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충분히 밀려들 법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옹 한 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당신이 입을 좀 닫아줘서 고맙다라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을 열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 또는 권력에 의한 무언가의 압박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인간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한 그냥 인간 이재명의 모습 중 하나다. 저는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게 재판정에서는 한번 껴안을 수 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 아까 한동훈 장관도 이제 구속영장 구속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얼마나 이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문건에 대해서 사전에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게 연루되어 있는 게 뭐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뭐 열거하기에도 꽤 많은데 그만큼 정진상 전 실장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건 뭐 검찰의 시각에도 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치인들에게는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장세동 씨라고 있었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는 이제 권노갑 고문이 계셨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최측근, 사실상 복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또 본인의 어떤 이 누구도 이야기다 그러면 아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정진상 씨는 아마 비서실장이나 뭐 핵심적인 인사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이미 그 변호사 시절부터 두 사람은 함께 했었고요. 성남시장 시절, 그 성남시장 시절의 이 여러 가지 공문을 보면요. 그 공문에 보면 사인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등등 사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특별히 하나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예요. 근데 당시에 정진상 씨는 6급이었습니다. 근데 6급인데 정책실장인데 이 정진상 씨의 사인이 있으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은 다 정진상 씨의 검토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보면 정책실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경기도의 문서에 보면 항상 정진상 씨 사인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진상 씨가 사인해야지만이 이재명 지사가 사인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도요. 정진상 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정말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 단 한 장의 사진밖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공개래. 제가 듣기로는 기자들이 그 방 앞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나오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찍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은밀하게 움직이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모든 부분을 해왔던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히 뭐 많은 증언들에 따르면 결국 대장동 문제도 결국 정진상 씨가 중간에서 다 했고 또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을 보면 이 정진상 씨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구나라고 알아듣고 본인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뭐 이런 정황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핵심 키, 즉 이 정진상 씨가 모든 걸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눈빛만 봐도 저는 서로 통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서로의 어떤 이 포옹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껴안고 다독이기 전에 이재명 대표 오늘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과거 영상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C줄이 안 먹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저 남욱 변호사 얘기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 나왔어요. 사실 이제 재판에 넘겨진 지도 7개월이나 됐는데 이 첫 재판이 열리는 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얘기는 민간 사업자들은 제가 혐오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다. 유동기 통해서 부정거래했다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 주장에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 이재명 대표의 변론은 항상 일관된 게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깁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 때도 방북을 하는 사람이 이재명 본인인데, 본인은 이화영이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 몰랐다, 이화영이 다 알아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뭐 결제 올라오면 클릭만 했다, 뭐 이런 예.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유동규 꼬리자리를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규가 알아서 다 그쪽 부정거래를 한 것이지 나는 전혀 이런 데 관여한 적도, 들은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께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서서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이 진실들이 다 밝혀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죄들이 권력형 토착 비리입니다. 혐의들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대부분 물증을 잘 남기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많은 관련자의 진술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남욱 변호사라든지 조금씩 실체 진실을 밝혀줄 사람들의 증언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직접 변론 중에 하나, 핵심은 민간 사업자들은 혐오에 맞지 않는 사람들, 검찰 조행엔 모멸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화면도 만나보셨다시피 유동규 전 본부장도 오늘 첫 재판에,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질문을 물으니까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뇌물 사건 첫 재판인데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다 밝혀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고 판사도 말씀하고 계시고,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다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장 기각하면서 혐의 좀 소명 안 됐다고.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뭐 영장 단계에서까지 다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인들이라든지 그걸 다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유 전 본부장이 구속 수감도 돼봤고, 사실은 지금도 많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보니까 좀 초연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 영장 기각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다 본인도 그렇고 다 밝혀지지 않겠냐, 이런 답변을 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사실 저 얘기는 뭐 원론적인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이 관계된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요. 다만 일단 영장이 기각되면서 혐의가 물론 일부 소명된 부분도 있지만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검찰이 물론 지금 이 영장 기각된 부분과 관련된 재판은
사안은 아닙니다. 영장 기각된 부분은 백현동 사건과 또 쌍방울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대장동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좀 별개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결국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게 이 범죄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 검찰이 증거를 내놓고 그 증거에 대해서 또 피고인들이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서 이 재판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첫 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의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오늘 첫 재판도 좀 미루려다가 물론 이 미뤄진 10월 6일 재판도 그 전에 원래 잡혀 있다가 미뤄진 거지만 그렇죠. 오늘도 건강 상태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재판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 측은 근육이 많이 소실돼서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했더니 검사 측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최근에 SNS 동영상 게재, 그러니까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뭐 독려하는 걸 봐서는 오늘 뭐 정해진 절차 진행하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본인의 건강이 훼손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훼손시켰지 않습니까? 즉 왜냐하면 피의자, 피고인이 본인 스스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자, 이거는 본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난번 영장실질심사에서 9시간 동안 재판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9시간 동안 재판정에 있었는데 그 뒤로 회복을 식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은 건강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반도 못 있겠다? 이거가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본인이 단식도 계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 8시간, 9시간 동안 재판정에서 계속 본인의 주장을 했고 최후 진술도 했습니다. 다 진술했어요. 근데 이제 재판이 이제 정작 진행이 되니까 아유 저 지금 근손실이 돼서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앉으시는지 아니면 침대를 갖고 앉으시는지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죠. 왜냐? 이 재판이 늘어진 귀책 사유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지금 재판을 못하도록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다른 얘기가 있었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재판을 늦추도록 지금 본인이 단식을 해놔놓고 지금 근손실이 돼서 못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자,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곧 국회를 간다고 그럽니다. 국회에 가서 표결에 참석한다고 그래요. 자, 국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건강은 되는데 지금 이 본인이 여기에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건강은 안 된다? 아마 다음 주에 또 이제 최고위원을 해서 강서구 또 선거 지원도 나간다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앉아서 이 강서구에 투표해달라는 동료 행위 이런 정책 행위를 다 하면서 재판정 나가서 못하고 아니 그러면 재판정 나가서 침대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워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의지와 관련된 건데 지금 재판정에 앉아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재판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늦춰져서 겨우 열렸습니다. 지난 이미 2월 달에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또 늦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재판도 80분, 그러니까 1시간 20분 오전에만 열렸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막을 보면 검찰은 4시간 반 정도 분량의 여러 오늘 공방자를 준비했지만 오전만 재판이 열렸고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육안으로 보면 건강 상태가 뭐 국회를 갈 정도까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좀 미루거나 혹은 오전만 열게 하는 것도 확실한 일종의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지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일반인들 저러면 재판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특권을 지금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최근에 뭐 민주당 쪽에서 SNS 올리는 거 봐서는 영상들 좀 올리는 거 봐서는 뭐 재판 무리 없지 않냐 했는데 근육 손실 얘기를 좀 오늘 소실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하실 겁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하거나 관여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죠.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말씀하셨죠. 원래 검찰은 그거를 위주로 구속을 시키자고 했던 건데 안 된 거죠.
영장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의 기록을 하루 안에 단기간에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에서 유무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나중에 저희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오늘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구속은 면했지만 나중에 다 재판에서 유죄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언급까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했는데 조상규 변호사님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사저널 일부 보도니까. 다만 검찰 핵심 관계자 얘기는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니까 전공법으로 승부해야 된다.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저는 매우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장 기각이 된 날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영장 재청구가 있어야 한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중앙지법에 지금 3명의 부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요.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예로 박영수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차 영장을 지금 문제된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2차 영장을 2달 동안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2차 영장을 쳤을 때는 바로 윤재남 판사가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2달 동안 당연히 보강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2달의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영장이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초의 윤재남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했다면 영장이 나왔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불구속으로 재판 기간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과 바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비건한 예로 돈봉투 사건에서 윤관석 의원을 보시면 됩니다. 예. 검찰의 폭주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검찰 정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윤재남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된 다음에 첫 기일에 자백 다 했습니다. 예, 재판에서 인정을 했죠.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체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영장이 나왔을 때는 자백을 통해 가지고 선처를 받기 위한 그런 형사소송적 그런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오늘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건 검찰이 알아서 판단을 내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을 재청구할 거냐 다시 청구할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은 피했어요. 근데 박성민 비서관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검찰들의 생각들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청구할 때 또 정기국회 또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부결일이 강연일이 너무 혼란스러우니 정기국회 끝난 이후 국회가 문을 닫은 이후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 바로 가서 또 영장 심사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호언장담하던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 판단을 받고 나서 망신을 당하니까 일종의 명예회복을 하려고 다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보강 수사를 또 한다고 하고 벌써 시작한 것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보강 수사를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동안 했던 압수수색 또는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했고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장기화된 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정치 수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1년 반 동안 털었고 한 사람을 털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그렇게 자신 있게 했고 언론에다 다 대고 증거는 차고 넘치고 구속사유 충분하다라고 장담했으면 검찰이 정말 그렇게 준비를 잘했고 검찰이 말한 그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원이 왜 기각을 시켰겠습니까? 저는 검찰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부터 하고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또 정기국회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표결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들의 뜻대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전공법으로 하실 거면 지금 하셔라.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또 한동훈 장관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또 미뤄서 하겠다, 보강수사하고 하겠다 이러는 거 저는 검찰의 다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신 혹은 검찰이 기각당해서 망신당한 거 아니냐, 완패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다시 저희가 기각사유를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백현동 의혹, 피의자가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있다는 이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유. 물론
단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이 있다고 하고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은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물론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유가 본인 글인데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여기서 뉴스탑10에서 몇 번 한 적이 있긴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정도가 됐으면 다시 청구하면 100% 가깝게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검찰의 자신감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장 기각을 민주당은 마치 이제 무죄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시험 문제라면 저는 한 7, 80점 정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중교사 혐의는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있죠. 자, 백현동은 상당히 의심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두 개 사건에서 하나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고, 물론 뭐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돌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이 입장 자체가 이거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이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 영장 재청구한 사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사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재청구에서도 만약 기각된다면 이제 그때는 기소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는 재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왜냐 지금 보면 내부에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충돌되는 게 많잖아요. 증거인멸 위중교사 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그는 지금 되어가는 국면들 보면 전혀 반대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공언했지 않습니까? 피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조사받겠다. 100번이라도 조사받겠다.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확보된 것부터 먼저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수사를 해서 뭐 법원에 지적했듯이 그런 어떤 다툼의 여지를 좀 더 깔끔하게 한 다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저는 검찰의 상식적인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달 뒤에 그 특정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보도 내용은 좀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기도 해서 실제로 검찰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유창훈 판사도 확실히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위증교사 혐의는 빨리 재판에 넘겨서 그것부터 좀 뭔가 죄를 좀 다퉈보겠다. 분리기소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겁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 위증교사만 분리기소를 할지 아니면 뭐 합쳐서 나중에 한꺼번에 보강수사 후에 함께 재판에 넘길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서 이것만 기소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는 있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명과 증명은 엄밀히 정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소명이라는 것은 약한 의미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영장 단계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소명이 됐을 때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무죄를 지금 확정짓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재판 과정에 넘어가서 그때는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명은 소명보다 더 강한 단계인 것이고 재판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증명의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소했을 때 과연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가 증명이 됐다라고 볼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 과정을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뭐 지금 자막에도 보이고 제 옆에도 보이는 것처럼 특히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범죄로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작년 1심 수치로 봤을 때도 절반 가까이 되니까 이건 검찰로서도 분명히 자신 있지 않냐라는 생각, 뭐 수치도 좀 일부 보도를 통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2달 뒤쯤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이런저런 보도 내용까지 저희가 인용해서 첫 번째 주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봉직할 기회를 달라면서 마지막까지 호소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그의 임명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부결로 당론을 모으면서요. 35년 만에 대법원장이 낙마하게 된 셈인데요. 대통령실 곧바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비판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한 총 295표 가운데 가결 118, 부결 175표, 기권 2 부결이 됐습니다. 그 사실 투표하기 전에, 투표에 붙이기 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는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임명 동의안은 이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라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표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왜 민주당이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했냐는 문제겠죠.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자유투표를 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균용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직전에 의총을 열어서 결국 당론으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 사항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어떤 이 정치적인 의도, 즉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균용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이균용 후보자의 어떤 이 부적절이라 이야기를 한 게, 그러니까 10억 원 상당 되는 비상장 주식을 이제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보기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어떤 대법원장을 정말 심각한 결격 사유인지 아니면 본인의 그동안 해왔던 법적인 지식과 등등에 봤을 때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가결이 될지, 그건 저는 의원들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뽑았어야 그렇죠. 된다. 근데 예.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당론으로 이야기함으로 해서 예.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민주당이 떠안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균용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 자체가 뭔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노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이 여러 가지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오해받을 수 있는 저는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일단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하는 부결이 됐습니다. 175표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앞서 보신 것처럼 곧바로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놔서 이런 건 35년 만에 부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았어도 이 대법원장 임명하는 야당도 동의해주는 그런 관행 혹은 여러 전통들을 얘기했는데, 박성미 비서관님, 국민 인지를 삼은 정치 투쟁이라고 대통령실이 야당을 비판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대통령실이 이제 저렇게 입장을 낼 게 아니라 야당에서 왜 반대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괜찮은 후보자였다면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부결을 하는 결정을 했을까요? 괜찮은 후보자였다면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후보자, 그리고 대법원장으로서 괜찮은 후보자였다고 한다면 저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재산신고 누락뿐만 아니라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뭐 아빠 찬스 의혹, 그리고 과거에 했던 관련된 판결, 성범죄 관련된 판결에서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과 의혹들이 끊이질 않았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답을 했느냐, 이것도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제대로 소명하지도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런 부적격한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했던, 그리고 지명했던 대통령의 그런 관점, 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민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후보자를 데려다 놓고 적격이라고 판단해달라라고 했던 본인들의 잘못부터 좀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아마 그 부결된 이후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다 모두 모여서 국회에서 피켓 시위, 입법복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지혁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가 아마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연 것 같아요.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 혹은 입법 폭거, 사법공백 이런 얘기까지 오늘 오후에 저렇게 쏟아냈는데, 사죄하라. 사실 여당이 보고 있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를 부결시킨 민주당의 속내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방탄 퍼즐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한대행,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데 내년 1월에 또 퇴임해요. 몇 달 하지도 못하고 권한대행도. 그러면 내년 2월부터 권한대행이 유력한 게 바로 김선수 대법관인데 보시는 김선수 대법관이 민변, 진보 색채가 강한 대법관 아니냐. 이런 거는 저런 걸 노리고 민주당이 부결시킨 거 아니냐는 해석이 여당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예, 꼼수 중에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김명수가 없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꼼수를 쓴 것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 정기 인사를 지금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를 하다 보니까 안철상 지금 권한 대행이 1월 1일 날 끝나요. 그러면 사실상 1월부터 김선수 대법관이 지금 대법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 체제를. 예. 그렇게 되면 2월 정기 인사를 김선수 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김명수 대법관 체제가 2탄으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즌2 아니냐? 시즌2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사 그 사이에 다른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한다 하더라도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종석 헌재 재판관도 이제 후보로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1, 2월은 돼야 그래도 선임이 되는데 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법부가 공백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사법 역사 50년 사이에 공백이 이용철 대법원장 때 16일, 그리고 김덕주 대법원장 때 14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까지 몇 달 동안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만들 만큼 이 후보자가 그런 부족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부족한 부적격자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도 처분하겠다고 지금 본인이 다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사법 지금 지연이 일어나서 전원합의체 재판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읍소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조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런 사법 기능이 마비되고 대법원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게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지금 백현동까지 시작해서 이제 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재판들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지금 피고인인 것이거든요. 예. 잠시만요. 이 영상이 뭔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첫 재판 오전만 재판하고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가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최상봉 특검법 투표를 위해서 조금 전에 국회에 왔습니다. 이제 투표권도 행사하기 현직 의원으로서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 몸 상태가 좀 많이 올라온 겁니까? 사실 건강 상태는 지금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워낙 장기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안 좋아졌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오늘 국회에서 표결을 할 최상병 특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특검 법안입니다. 그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국회 상황상에는 179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건강 상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이지만 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이 표를 던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가 저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데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알려지기로는 소소하긴 합니다만 본인 차가 좀 수리중이기 때문에
녹색병원에서 택시로 여의도 국회까지 이동한 것 같고 주변을 보면 뭐 천준호, 조정식, 뭐 한민수 이런 측근들이 같이 국회에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국회를 찾았을 때 기자들의 질문을 어떻게 답을 했는지도 한번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표결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당무 일정 바뀌는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강성욱 총장 별도 메시지는 없습니다. 좀 나와주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 가결파 징계론도 있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최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해서 대략 제 기억이 맞다면 열흘 정도 됐는데 영장 기각이 된지 본인 구속을 면한지 국회 오랜만에 왔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자, 일단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체력은 없는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은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굳이 이렇게 택시까지 타서 지금 이 국회로 나온 걸 보면 법정에서는 근육이 다 손실돼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1시간 반밖에 못 앉아 있고 나오신 분이 지금 이렇게 국회에 가서는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의정활동,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재판에서는 저렇게 못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게 이 안건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하면 60일인가요? 이게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해서 자동으로 상정이 되게 있는데 이것도요. 통과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의 이게 이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특검법을 5분의 3 해서 통과시키더라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어떤 그 마지막에 없으면 이게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또 한 번의 최상병 이 사건은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걸 이제 특검으로 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또 이슈로 만들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을 하면서 결국 늦춰온 거는 본인의 재판을 늦춰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체력이 안 돼서 못 하겠고 결국 정치 활동은 계속 하겠다. 아마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최고위원회 하고 또 이제 강서구 지원 유세는 가시겠죠. 그렇지만 재판은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얘기, 낙마 얘기와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국회에 나온 얘기까지 속보성으로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노리다가 박범계 의원에게 불똥 튄 거 아니냐. 이번부터 이 주제를 만나볼까요?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과 직전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미국 출장비를 공개하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보다 출장비를 많이 쓴 것도 쓴 거지만 이거를 축소 신고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오늘 박범계 의원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제가 일정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다녀왔는지를 충분히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서도 법무부에 남겨놨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현임 장관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출장비 관련해가지고 축구신고 이 논란이 있어가지고 입장 같은 거 좀 없으신가요? 네, 천천히 합시다. 김준영 교수 같이 가신 거는 왜 가신 거예요? 천천히 합시다. 따로 입장 밝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물론이죠. 근데 뭐 갔다 오는데 내실 있게 잘 갔다 왔어요. 뭐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만 따로 내시는 거죠? 좀 더 기다려보세요. 출장을 신고를 누락했다, 축소했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법무부에서 어떻게 무시를 하시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도 취하시나요? 어떤 것이 드러나고 왜 그랬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뭐 조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이 얘기 꼭꼭 씹어볼까요? 그러니까 박병계 의원, 당시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2년 전에 미국 출장을 떠났을 때 보고서에는 5명, 6,800만 원 썼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11명 수행했고 출장 경비가 1억 713만 원, 4천만 원 가까이 줄였고 수행 인원도 6명 줄여서 신고해서 이거 축소 신고한 논란이 꽤 컸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상황, 알려진 사실인데요. 근데 오늘 새롭게 드러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구정처장님, 축소 신고에 더해서 뭔가 자문비도 누락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장비와 자문료는 성격이 다른 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출장을 함께 갔으면 그 출장비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자문을 받은 내용을 비용으로 정산하는데 그걸 출장비로 정산을 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제 회계 처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이 출장비 논란에 박범계 의원이 아마 제대로 지금 이 부메랑을 좀 맞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그 출장을 함께 가서 자문했다라고 알려진 분이 이재명 대표의 외교 특보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고유 업무를 위해서 자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이라는 미묘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 측을 뭐 돕기 위해서 뭐 자문료를 지급한 거 아닌지 새로운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장비 논란은 이 단순한 뭐 출장비 축소 이걸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1억 썼는데 6천만 원 썼다고 올렸고 그리고 여기 자문료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던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일정 비슷해서 자문을 했고 자문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비와 식비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근데 이게 더 누락됐다. 장 변호사님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구체적인 해명은 좀 나중에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누락됐다라고 하는 3,873만 원 중에 자문비가 사실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비중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데요. 특히 지금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립외교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국립외교원장 자리에서 분명히 자문해 줄 것은 있었는지 그 자문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자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문료를 받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인데 예. 그것을 만약에 자문비가 아닌 뭐 출장비에서 최저비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라든지 왜 그런 사유가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좀 들어본 후에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자문을 해준 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누락시켰냐는 부분이니까 이 박범계 의원이 이걸 잘 하나하나 다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박범계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보다 오늘 얘기는 내실 있게 잘 다녀왔고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앞서 황면에서 봤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럼 정말 내실이 있었는지 조상희 변호사님, 저희가 한번 꼼꼼히 다 따져봤어요. 기간은 1년 차이가 나고 환율도 똑같지는 않으니까 뭐 그 부분을 절대 비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경비가 2배 넘게 박범계 의원이 들었고 수행 인원도 거의 3배, 4배 가까이 되고 비행기 못 탔냐? 1등석 탔다, 비즈니스 탔다. 이런 비교도 되는데 특히 좀 저희가 눈여겨보는 거는 출장 일정 중에 한동훈 현직 장관은 국가기관 4곳과 국제기구 2곳을 찾았는데 박범계 의원은 대부분 비정부 기관을 방문한 것.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되는 게 내실 있게 썼다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실이 있다라는 말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유성 관광 즐기고 왔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유성 관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요. 2가지 종류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가서 미국 사람 만났냐, 한국 사람 만났냐. 지금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 만났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지금 비정부 기관을 방문했다? 그러면 대부분은 공식 일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정부 기관을 얼마나 많이 갔느냐, 그리고 가서 한국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외유성 관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그다음 예. 2번째, 1등석인데요. 사실 요즘 국회의원들도 이코노미를 타지 비즈니스 타는 국회의원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뭐 그런 거는 있다고 합니다. 장관들은 지금까지 관례상 1등석을 탔다고 해요. 그런데 관례라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왜 한동훈 장관은 갑자기 비즈니스를 탔겠습니까? 그렇다면 1등석을 타면서 저렇게 수행 인원을 11명이나 데리고 가고 그리고 김준영 교수의 그런 자문이요? 같이 관광을 하는 비용을 같이 쓰게끔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미국 방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 박범계의 외유성 관광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뭐 논평은 존중하면서도 이제 김준영 전 원장 얘기는 뭐 관광이 아니라 이제 자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보여지는 팩트는 이렇고요. 내실 있게 다녀왔고 뭐 다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 관련 주제에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의
추가 해명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저희가 그 반론 차원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결국 김의겸 의원이 날린 화살에 같은 당 박범계 의원만 오히려 난처해진 것 같습니다.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인데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요? 위원님께서는 이게 처음에 문제제기 저한테 하셨잖아요. 처음에 북한 코인 이재명 박원순 관련 있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러 갔었다고 본인이 하세요. 밥값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못 하시니까 이렇게 피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는 생각이세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에 맞췄습니다. 또 지난 정부 그런 지난 정부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랑 그렇게 비교를 합니까? 비행기나 기차나 이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게 대해서 왜 국가안보하고 아니요, 외교관계 문제가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적정한 시간에 공개할 텐데요. 유류비도 올라가고 비행값도 올라갔지만 제 총액이 훨씬 적을 겁니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에 있었던 다른 장관급 있었던 얘기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도 내실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본인 출장, 미국 출장을. 이렇게 되면서 현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공개하면서 또 같이 이제 전직 장관 박범계 의원 출장비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결국 이 중요한 본질은 의전이 얼마나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어요. 차문 열고 닫는 거 하지 말라, 의전하지 말라. 관행적으로 법무부 장관 제작한 업적집 만들지 말라. 보고서 등에 님자 붙이지 말라. 이런 것들로 좀 뭔가 한동훈 장관이 전직 장관과의 차별화, 뭐 다른 부분도 많지만 이런 걸로 좀 시작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일단 우선 그 박범계 의원은 왜 1억 얼마나 들어간 거를 왜 6천만 원으로 축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내야 될 겁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왜 이거를 축소 신고한 것인지, 또 이 보면 이제 이 김준영 교수 자문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무슨 자문을 받을 게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좀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그동안 장관들이요, 대부분 일정들이 그렇습니다. 1등석 타고 가고,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들 대표들요 다 1등석 탑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들 다 1등석 타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서 그걸 관리를 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관들이 1등석 탈 수가 없어요. 근데요, 비즈니스하고 1등석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엄청납니다. 예. 이코노미상으로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만큼 한 번 장관이 움직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저는 참 희한한 게, 예전에 추미애 대표가 이 드루킹 이야기했다 김경수 지사를 잡았듯이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장관이 출장을 갔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게 왜 돈 이렇게 못 있었느냐 이건데, 뭐가 문제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아주 이런 부분만 따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부메랑이 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또 혹시 그 법무부 본연의 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뒤캘러 간 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막 공방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인이라든지 불법 자금이라 이거는 사실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법무부 장관 당연히 해야죠. 그건 법무부 장관 업무 범위에 있는 건데 그걸 했다라고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또 한 번의 이게 좀 잘못된 타켓이 결국 박범계 장관만 전 장관만 상당히 지금 곤욕스러운 처지로 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왕 공개된 것이니까 박범계 장관께서 상실하게 소명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왜 한동훈 장관의 밥값, 출장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것을 지금 트집 잡다가 이렇게 지금 부메랑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 장관은 1등석 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비즈니스석을 타면 장관을 수행하는 국장, 실장급이 비즈니스석을 같이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1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는데 업무 효율을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장관 한 사람 1등석 태우고 가서 중요한 협상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비즈니스 태워서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데는 오히려 작은 비용을 들여서 더 큰 국익을 얻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끼는 것, 저는 물론 그것도 소중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만 헤프게 쓰지 않는다라면
국격에 맞게 출장비는 넉넉하게 줘서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발상의 전환도 야당이 비판을 하더라도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된다. 구자영 차장의 말씀이었고, 다만 한동훈 장관은 출장의 본전에 일도 잘하면서 의존도 과하게 받지 않겠다. 다 아낄 건 아끼겠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고, 이게 또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면서 불거지니까 바로 직전 장관과 출장비까지는 비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김의겸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좀 새롭게 알려진 얘기도 있어요. 그 가짜뉴스 관련해서도 악연이 참 깊은데, 장윤주 변호사님. 네. 오늘인가요? 김의겸 의원이 오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첫 번째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관련해가지고 김의겸 의원을 민형사상 일단 고소와 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민사로는 1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고소인, 그 피고소인 이제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인데요. 알려진 것처럼 4월 정도에 서면 조사를 한 차례 했다라고 하고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앞으로 그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처리를 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 지금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뭐에 1억이나 써놓고 6천만 원으로 올렸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얘기도 충분히 반론을 받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출장비 의혹 얘기까지 만나봤다면요. 다음 주제는 어젯밤 여의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이제 앞으로 화면도 만나볼 테지만 저도 이런 일은 처음 봐서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당사자가 없어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파행이 됐습니다.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를 잠깐만요. 저를 엮어 놓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아니라고 입증을 하겠습니까? 입증을 제가 하셔야죠.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아니 제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입증을 하셔야죠. 없습니다. 입증이 되면 깨끗해지는 일입니다. 아니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료 제청 안 하고 본인이 범법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증명을 못하시면서 아니요 조용히 하셔야 진행하겠습니다. 갑시다. 즉각 사퇴해야 맞고 이렇게 짐 싸고 나갔으니 대통령은 철회해야 합니다.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김행의 줄행랑, 김행랑 이렇게도 나오고요. 행방불명됐다. 김행방불명. 어제 청문회 참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 고성, 뭐 막말, 뭐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뭐 공세를 펴는 야당은 야당들의 입장은 있긴 한데 보는 국민들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구자영 차장님. 네.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당사자 후보자가 도망가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좀 어떻게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저는 어제 그 장면은 이 좀 통시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물론 이 사회를 본 권인숙 위원장께서 다른 의원들의 어떤 질의를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를 잘 보는 것이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사청문 후보자인 국무위원에게 이제 사퇴를 좀 종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나서서 사퇴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이 이제 밖에 나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이제 후보자가 응하면서 이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에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저렇게 돌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따가운 국민의 시선과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선후 경중을 따지자라면 중요한 책임은 이 후보자인 김행 후보자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나중에 이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런 이 돌발 상황을 만든 책임은 회의를 중재했던 권인숙 위원장에게도 있기 때문에 권인숙 위원장의 사과 그리고 김행 위원장의 유감 표명 또는 사과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를 맡아서 책임을 맡아서 나라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저렇게 파행을 빚었다는 것. 이것은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 그리고 그 후보자 모두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김행 후보자가 이제 국회 밖을 빠져나가기 전에 저렇게 민주당의 문정보 의원이 두 손을 벌려서 막아서고 문정보 의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김행 후보자 나가고 여기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 나가고 또 지성 의원 나가는 모습. 사실 현장음을 들어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 얘기했기에 누가 무슨 얘기인지 들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다시 청문회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오늘은 또 여당 의원들과 당사자인 김행 후보자가 나오지도 않으면서 오늘 청문회도 거의 파행에 가깝습니다. 아까 그 책임 소재를 구정 차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편파 진행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여성가족부를 드라마틱하게 출구조력 세우겠다, 엑시트하겠다는 걸 또 패러디까지 했고요. 이거 어떻게 좀 글쎄요. 뭐 이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는 민주당 의견을 또 대통령실은 아직 그거에 대한 입장은 없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청문회의 어떤 그 취지라든지 청문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후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또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막말을 주고받는 모습 국민들 보시기에 당연히 좀 눈살 찌푸리는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청문회 자리는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검증하고 자질을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제 김행 후보자의 태도는 일단 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 고발하라는 태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청문회장에서는 뭐 형사 고발하라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명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료 제출을 하고 또 성실하게 국민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맞는 자리인 것인데요. 그런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당연히 태도가 지적이 되는 것이고 왜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하냐라는 지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성이 오고 가던 중에 또 청문회장을 또 박차고 나간 모습이고 그래서 뭐 행방불명이 됐니 뭐 주랭랑을 쳤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또 다른 청문회 어제 유인천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지금 화면 보신 저것 못지않은 볼썽사원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 오전부터 몇 번이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특히 보면은 그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그런 논리라면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증거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으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좀 유감의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서로 간에 좀 그 상대 의원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만큼은 좀 진지하게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인사청문회가 계속적으로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제가 읽지 못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제 또
다른 의미로 뜨거웠던 유인천 후보자 청문회였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유인천 후보자에게 수차례나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인천 후보자 어제 본인 얘기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언론인 블랙리스트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많은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그것이 언론이 국민들께 다해야 되는 그 책임을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 듯한 그 언론계 잘못된 문화가 지금까지도 일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 블랙리스트에 문체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도종환 위원장이 그 꾸려서 한 위원회 이 백서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요. 열람을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지금 하지 않은 것을 계속 했다고 이제 억지로 경강부회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대립된 게 제 생각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들어서면서 말하자면 예술계의 우파 단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제가 이 위원님들께 사실은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KBS 역사 스페셜을 거의 6년 넘게 했습니다. 매주 입시 공부하듯이 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보수 정부는 가해자라고 늘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피해자처럼 얘기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훨씬 지독하게 했습니다. 과거 진보 정부가 훨씬 더 지독하게 했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저는 당장 이 관련해서 고소대리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문건이 존재합니다. 예. 그때 당시 민주당 워크숍에 나왔던 문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KBS, MBC 사장 퇴진운동을 해야 한다. 언론 적폐 청산시켜야 한다. 방송사 재허가를 통해 가지고 이 재가를 물려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다 나옵니다. 예. 그 결과로 KBS의 전 사장 고대영 사장이 해임을 당하고 그 대법원 판결, 해임 취소를 청구한 대법원 판결이 이 언론 장악 문건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말이 블랙리스트이지 언론 장악을 위한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여과 없이 다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윤천 장관 후보자는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 특히 뭐 진보 정부에서도 자기도 방송하다 잘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짧게만요. 어쨌든 대통령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청문회가 뭐 아직 마무리는 잘 안 됐더라도 유인천 후보자 어떻게 할 거냐? 뭐 유인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가 올라간다고 하긴 하는데 채택이 됐죠. 김행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일단 유인천 후보자는 이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임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김행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숙 장관이 그 해임된 여러 가지 상황에 잼버리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잼버리 사태 때 그 총리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별도의 그 어떤 이 숙소에서 계속했던 그게 상당히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장관 후보자는요. 예. 한동훈 장관 보셨잖아요. 본인이 기자들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맞섭니다. 자, 그게 우리가 보는 장관의 모습이거든요. 국무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 뭐 질의 뭐 다 정말 우리가 보는 정말 수준이야 질문들 많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는 끝까지 떳떳하게 대응하고 거기에 맞서야 되는 게 장관입니다. 예. 그거는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제 김행 후보자가 자리 뜬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격 사유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부정적인 의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두 장관 후보자 청문회 뒷얘기 만나봤습니다.呢啲嘢都唔係我嘅西岸物，有邊啲人需要嘅咪攞去咯。我平時有兩碗飯食得㗎啦，即係朝頭早就食唔到飯嘅，晏晝食碗。Because we have a lot of such requirement in mainland China, so mainly our script must go through a lot of different departments for the film bureau. So this is mainly we have a lot of restriction. Now, it's very difficult for the filmmakers.
우리에게는 주윤발로 더 잘 알려진 홍콩의 세계적인 배우 저우른파가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고요. 어제 인터뷰 내용 중에 얼마나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뭐 쌀밥 2그릇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더더욱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국의 규제 얘기. 영화가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웨이보에서 뭐 저 내용이 지금 삭제되고 있다 이런 이제 미국의 이 보도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윤발 씨가 무슨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홍콩이 영국의 어떤 이제 그 자치령에서 중국 정부로 반환된 이후에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국의 입장,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잘 헤아려야 된다. 그러니까 달라진 어떤 제작비 마련 환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 배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중국 정부가 뭔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와 달라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선의로 얘기한 주윤발이 나중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만큼 홍콩의 어떤 영화인들이 과거와 달라진 제작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에 이어서 뭐 여러 소신 발언 얘기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주윤발 저우른파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화면 보신 그대로예요. 세차를 하던 남성이 말다툼 도중에 도끼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니 어떻게 수중에 도끼를 갖고 있었는지 저 그것부터 좀 의문이네요. 일단 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세차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 도끼를 휘두른 사람이 이제 세차를 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이제 B 씨가 물이 튀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제 말다툼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자 갑자기 도끼를 가져와서 이렇게 휘두른 것입니다. 사실 그 도끼가 영상에서는 모자이크가 처리가 돼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도끼를 지금 그 B 씨 지나가던 행인에게 지금 막 마구 휘두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이제 흉기를 휘두른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을 한 것인데요. 저 부분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왜 도끼를 갖고 있었는지 이 소지에 대한 이유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특수폭행뿐만 아니라 뭐 상해의 고의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혹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실제 상해를 입은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주말에도 계속되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